자, 이제부터 좀 이제 지리 내용이 직접 나오는데 이 내용들 중에 그냥 가볍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진짜 원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기도 진짜 어려운데 그 내용들 중에서도 굉장히 간략한 부분만 한번 알아보는 시간만 가질 거예요. 이걸 다 알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기 굉장히 어렵죠. 그것처럼 실제 제대로 알아본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그 중에 간략하게 또 이런 특징도 있고 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지형적 특징, 지형에 대해서 일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단학교 적으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마인드맵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안 들어도 다 마인드맵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중국이에요. 자, 중국은 여기 이제 책을 보니까 책에서는 이야기로 이쪽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돼서 황허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와서 바다로 지나가는 물방울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곳 지형을 한번 훑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 티베트 고원에서 이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물방울이 이제 강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자, 티베트 고원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베트 고원 가지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티베트 고원 무슨 병이 많이 생긴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고산병이 많이 생기는 곳이죠. 굉장히 평균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고도가 평균, 아이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색깔 바꿔줄게요. 평균 4,500m. 그러니까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곳은 평균 4,500m가, 여기가 4,500m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는 고산병을 겪기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에베레스트 산도 이쪽 산맥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티베트 고원을 지나서 다음 도착한 곳은 이곳 자링호라는 곳입니다. 자링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황허강의 상류 물줄기에 있는데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바다급이죠, 바다급. 근데 얘는 길이가 굉장히 길대요. 이게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면은 엄청나게 긴 편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려, 지금 너무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링호는 35km라고 합니다. 35km 대단하지 않나요? 호수인데 35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깊지는 않다고 해요. 깊이는 별로 없다네요. 자, 선생님 이런 내용들 다 시험에 나와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깊이가 깊지 않아 가지고 겨울에는 잘 얼기 쉽다고 합니다. 자, 물방울이 다시 또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황허강을 따라서 쭉 갑니다. 이 황허강 덕분에 중국이 지금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엔 사막도 만나죠. 사막. 아마 여기 있는 사막도 우리나라 황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 오르도스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진짜 황량하네요. 아무것도 없고. 뭐 약간의 풀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사막의 냄새가 물씬 풍기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사막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막과 초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땅덩어리가 큰 동네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네이멍구 초원이 있어요. 여기 요런 그림은 마치 몽골에 있는 집 같네요. 몽골에서는 움막 같은 거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죠. 자, 이 네이멍구 초원을 만나게 됩니다. 네이멍구 초원은 요런 곳이라고 합니다. 말을 키우면서 살죠. 자, 이런 초원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폭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폭포가 갑자기 후커우 폭포라는 이 폭포를 맞아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황하강, 하류. 그동안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흙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쪽에 퇴적이 되겠죠.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퇴적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기름진 평야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막, 초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요런 멋진 허페이 평야 이런 곳에서 허페이 평야 같은 곳에서 곡식도 잘 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 있는 바다로 빠져나가겠죠. 여기 있는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황해라고 부르죠. 이 황해는 이쪽에서 쓸려온 모래나 아니면 그런 퇴적물 때문에 물이 누렇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해까지 빠져나오게 되겠네요. 중국의 지형 보니까요, 맨 처음 티베트 고원 있었고요, 또 자링호, 또 이쪽에 와서는 사막과 초원도 있고 북포를 지나서 화베이 평야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탔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중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우리나라, 북한이랑 통일까지 돼서 연결이 이렇게 딱 됐다고 하면 경의선, 서울부터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아, 경의선이니까 이쪽에 있는 부산 쪽에서부터 경부선을 타고 이쪽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경의선으로 연결돼서 이쪽 연해주까지 가서 이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연결이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유럽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길이는 지구 둘레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의 둘레의 3분의 1. 어마어마하죠. 만약 우리가 이게 연결된다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뭐 화물 같은 걸 실어서 훨씬 더 값싸게 유럽까지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쭉 가다 보니까 맨 처음 만나는 곳 이쪽 이르쿠츠크 이름도 어렵네요. 이르쿠츠크 쪽에 이 반달 모양 호수가 있어요. 반달 모양 호수. 아까 전에 중국에 무슨 호수 있었죠? 자링호. 자링호보다도 훨씬 더 큰 호수입니다. 물도 굉장히 깊어요. 물이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바이칼호입니다. 바이칼호.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이렇다고 합니다. 와우, 거의 바다급이죠, 바다급. 근데 이게 호수라고 합니다. 이 멀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호수라네요. 자, 여기는 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물이 전체 지구에 있는 강 플러스 호수 물을 다 한 이거에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강과 호수의 물 다 합치면은 바이칼호가 그 바이칼호의 5배 곱하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이 있겠죠, 이곳에. 그래서 이 바이칼호, 굉장히 큰 호수를 지나서 또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 도시들을 지나게 됩니다. 도시를 몇 개 정도 지나냐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도시가 약 90개 정도 도시를 지나고 60개 정도 쉰다. 60개에서 쉰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에서 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우랄 산맥 있죠. 이 우랄 산맥은 거의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시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유럽 국가일까요? 아시아 국가일까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가 유럽 쪽에 있으니까 보통 유럽으로도 부르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또 덩치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시아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랄 산맥을 지나고 나면은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그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일본은 간략히 할게요. 일본 딱 보면 어때요? 네, 여기 들어갈 말을 뭘 쓸까?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선생님은 이거 쓰고 싶어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 같죠? 모든 곳들이 거의 다. 네. 우리나라 동해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죠. 나머지도 이런 데도 다 복잡하고 여기 밑에도 장난 아닙니다. 자, 그가 한 특징이 있고요. 화산이 많다. 화산이 많다 보니까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천하면 일본을 떠올리기 쉽죠. 그 다음에 땅의 대부분이 산지가 많대요. 산지가. 그리고 이쪽 북쪽에는 삿포로 이런 데는 일본의 북쪽 산지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요. 가지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가지 하나 더에는 요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하고 일본이요. 지진이 굉장히 심하대요. 자, 네 번째 가지 이름은 지진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진. 자, 중국하고 일본의 지진 심한데 그 중에 이유가 이쪽이 중국이 있죠. 중국이 이쪽에. 또 일본은 여기 있습니다. 지진대 위치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대는 끈이란 뜻이에요. 긴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환태평양, 태평양 주변은 이렇게 지진이 생기게 돼 있는데 마침 딱 그곳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중국도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중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스촨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각각의 곳들이 굉장히 지진에 많이 쌓이고 있다.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말 정도는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